어둠 속 처형장. 1618년 8월 24일 한양.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 전 서소문 밖 처형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사람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문가 출신 천재 문장가, 그리고 왕조를 뒤흔든 영모의 주범으로 지목된 남자 허균 55세. 칼날이 번뜩이고 그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 조선은 가장 위험한 사상가 하나를 제거했다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남긴 이야기 하나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귀하고 천한 것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거짓인가? 이것은 조선이 지우고 싶어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명문가의 이단아. 1569년 강릉. 바닷바람이 거센 강원도 땅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허균. 그의 집안은 조선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아버지 허엽은 영의정을 지낸 최고의 관료였고, 어머니는 사임당 신씨의 딸, 그러니까 그 유명한 신사임당의 외손자였습니다. 누나 허난설원은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으로 이름을 날렸고, 형제들 모두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죠. 완벽한 집안, 완벽한 혈통, 완벽한 미래가 보장된 삶. 하지만 어린 허균의 눈에 비친 세상은 달랐습니다. 형님, 왜 글을 잘 쓴다고 칭찬받는 저 사람은 관직에 오르지 못합니까? 그 사람은 서얼이기 때문이다. 서얼이요? 글은 적자보다 뛰어난데 말입니까? 허균아,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서얼. 양반의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로, 단 한 가지 이유로 평생 벼슬길이 막힌 사람들. 어린 허균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능이 있는데도, 학문이 뛰어난데도 단지 태어난 신분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세상이. 10대 중반 허균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며 천재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문장은 당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서얼들과 어울렸습니다. 명문가 자제들이 코웃음 치는 중인들, 승려들, 심지어 기생들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시 유학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허균이 또 절에 갔다더군. 명문가의 자제가 중들과 어울리다니 집안의 먹칠을 하는구만. 그뿐인가? 서자들과 술을 마시고 천민들과 시를 논한다지 않은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허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누나의 죽음 그리고 분노. 1589년 허균이 21살 되던 해, 그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나 허난설원. 27의 나이에 너무나 일찍. 오빠,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시를 쓸 수밖에 없었어. 만약 남자였다면 이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죽음을 앞둔 누나의 마지막 말. 그 말 속에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있던 한 천재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과거도 볼 수 없고 학문도 공식적으로 할 수 없었던 누나. 그 재능은 결국 불태워진 시집으로만 남았습니다. 허균은 누나의 시집을 불태우는 것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의 재능을 신분으로 재단한다는 것을. 남자냐 여자냐, 적자냐 서자냐, 양반이냐 상놈이냐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것이 과연 옳은 세상인가? 하늘이 내린 재능을 신분이라는 울타리가 가두는 것이 정말 하늘의 뜻인가? 누나의 죽음은 허균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글쓰기. 1590년대 후반. 허균은 관직에 올라 있었지만 그의 진짜 삶은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붓을 들면 그는 조선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홍길동전. 아버지는 계시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은 계시되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이것이 소자의 한이옵니다. 서자 홍길동의 절규. 이것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주인공 홍길동은 도적이 되어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결국 새로운 나라 율도국을 세웁니다. 신분제가 없는 평등한 나라. 당시 조선에서 이런 내용은 불온서적 그 자체였습니다. 이 글이 백성들 사이에 퍼진다면 어찌 되겠소? 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서얼과 상놈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책은 이미 필사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어서 양반뿐 아니라 평민들도 읽을 수 있었죠. 역사상 최초의 한글 소설이었고 최초의 사회 고발 소설이었습니다. 허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죄론을 썼습니다.
뛰어난 인재에 관한 이론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그는 대담하게 주장했습니다. 천하의 인재는 골고루 태어난다. 양반 집에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천민 중에도 뛰어난 자가 있고 서울 중에도 훌륭한 자가 있다. 하지만 조선은 신분 때문에 그들을 쓰지 못한다. 이것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다. 더 나아가 그는 호민론을 썼습니다. 백성을 옹호하는 글. 이 글에서 허균은 밀란을 일으키는 백성들을 정당화했습니다. 탐관오리가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데도 백성이 참기만 한다면 그것은 어진 백성이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이다. 호민 즉 날카로운 백성이란 부당함에 맞서 일어서는 백성을 말한다. 이것은 혁명론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상이었죠. 이중생활의 시작. 낮에는 관리, 밤에는 혁명가. 허균의 삶은 점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는 낮에는 조정에 나가 왕을 섬기는 관료로 일했지만 밤에는 조선의 모든 기율을 부정하는 글을 썼습니다. 1600년대 초반 허균은 함경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의 행실이 문제가 된 것이죠. 하지만 유배지에서 그는 더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 횡포를 부리는 관리들, 재능이 있어도 신분 때문에 쓰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곳에 진정한 조선이 있구나. 한양의 궁궐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유배에서 돌아온 허균은 더 과격해졌습니다. 그는 불교에 심취했고 당시 유교 국가에서 금기시되던 불교 사찰을 자주 찾았습니다. 승려들과 밤을 새워 토론하고 불경을 읽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 하셨습니다. 맞소. 양반도 상놈도 왕도 거지도 모두 똑같은 중생일 뿐이요. 이런 대화가 조정에 알려지면서 허균은 점점 더 위험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광해군과 위험한 줄타기. 1608년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허균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광해군은 적자가 아니었죠. 선조의 아들이었지만 서자 출신 후궁의 아들, 왕이 계승해서 멀었던 인물. 하지만 임진왜란의 혼란 속에서 왕이 된 사람. 허균은 광해군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광해군의 정책을 지지했고 광해군 역시 허균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한때 허균은 이조판서에까지 올랐죠. 조선의 인사권을 쥔 최고위직 중 하나였습니다. 전하 이 나라를 바꿔야 합니다. 신분제를 완화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야 합니다. 경의 뜻은 알겠으나 조정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그렇다면 전하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광해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정통성이 약했고 서인들의 견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급진적인 개혁은 불가능했죠. 허균은 좌절했습니다. 제도 안에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허균의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조를 바꿀 수 없다면 아예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어떨까? 영모 혹은 꿈. 1617년 허균은 몰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을 품은 서얼들, 역적으로 몰려 도망 다니는 승려들, 신분 상승을 꿈꾸는 중인들.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면 그곳에는 신분제가 없을 것이요. 양반도 상놈도 없고 적자도 서자도 없어. 오직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나라. 이것은 홍길동전의 율도국, 그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모였습니다. 왕조를 전복하려는 반역. 발각되면 삼족이 멸하는 대역죄. 허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가 올지. 그는 명나라와도 접촉했습니다. 명나라의 힘을 빌려 조선을 뒤엎으려 했다는 의혹도 있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618년 초 밀고가 들어왔습니다. 허균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고위 관료가 역모라니. 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저자는 원래 위험한 인물이었소.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네가 역모를 꾀했느냐? 무슨 말씀이시오? 증거가 있다. 네가 사람들을 모아 왕조를 뒤엎으려 했다는 증거가. 나는 단지 이 나라가 더 나아지길 바랐을 뿐이오. 내 글을 보았다. 홍길동전, 호밀론, 유제론. 모두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불온한 글이 아니냐? 글을 쓰는 것이 역모인가? 내 글은 백성들을 선동한다. 신분제를 부정하고 밀란을 정당화한다. 이것이 역모가 아니고 무엇이냐? 허균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처형장에서 1618년 8월 24일 새벽 서소문 박처형장. 허균은 끌려 나왔습니다. 55년의 삶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자가 바로 역적 허균이로군. 명문가 출신이 어찌 역모를 꾀할 수 있단 말인가. 글만 잘 쓰면 뭐하나 결국 역적이 되었는데. 허균은 군중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 서얼들도 있었고 중인들도 있었고 평민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 누군가는 홍길동전을 읽었을지도 몰랐죠. 형리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허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누나 난설원의 마지막 모습? 함경도에서 본 굶주린 백성들? 아니면 자신이 꿈꿨던 새로운 나라, 율도국의 모습? 태어날 때부터 귀하고 천한 것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과연 하늘의 뜻인가? 칼날이 내려왔습니다. 허균의 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역적이 처형되었으니 이제 세상은 다시 평온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죽지 않는 이야기. 허균의 몸은 죽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홍길동전은 금서가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책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했죠.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책은 이미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었고 필사본이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서당의 아이들이 몰래 읽었습니다. 서얼들이 밤에 촛불 켜고 읽었습니다. 심지어 양반들도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읽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이야기 속에는 모두가 꿈꾸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없는 세상, 오직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 200년이 지난 1800년대 조선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홍길동전을 읽었고 홍길동처럼 의적이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300년이 지난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허균이 꿈꿨던 세상이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실현된 것입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홍길동전을 읽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에필로그 천재인가 역적인가? 허균은 천재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고 한글 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그의 글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역적이었습니다. 왕조를 전복하려 했고 신분제라는 조선의 근간을 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300년 뒤에야 실현될 평등을 꿈꿨던 사람,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외쳤던 사람. 1618년 8월 24일 조선은 가장 위험한 반역자 하나를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몽상가 하나를 잃었습니다. 허균의 머리는 저작거리에 효수되었지만 그의 꿈은 죽지 않았습니다. 홍길동전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상으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절규는 단순히 서자의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부당함에 맞서는 인간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의 노래였습니다. 허균은 죽었지만 홍길동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홍길동이 살아있는 한 허균의 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 하지만 이야기는 꿈꾸는 자가 쓴다. 허균은 역사에서는 역적이 되었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묻는다. 진정한 반역은 무엇인가? 부당한 세상에 순응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맞서는 것인가? 허균은 정말 반역자였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천재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편에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